제가 상세하게 이제 구축 같이 설명을 할 건데요.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는 질문이에요. 상세하게 필요합니까? 언제 필요한가요, 그럼? 상세하게 하신 적이 있어요? 하셨다면 언제 하셨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하는 질문이거든요. 야, 나는 상세 설계 한 적 있다. 우리는 상세 설계 무조건 한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있네요. 또 계시고. 이 지금 10명은 지금 다 스크린을 꺼가지고 이게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네. 네. 자, 그러니까 상세 설계는 되게 지금 희박한 거죠. 그쵸? 그러면 해보셨건 해보지 않았건 상세 설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케바케. 예. 그럼 어떤 경우에 필요합니까? 상세 설계는. 아까 해보셨다고 하신 분들 중에 어떤 경우에 상세 설계가 필요하던가요? 보통 과제가 규모가 크고 복잡도가 높은 경우에는 반드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럼 제가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게요. 제가 좀 더 질문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부에 모듈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모듈이 한 1000개가 있다고 할게요. 그런 상세 설계를 이 각 1000개의 모듈을 다 한다는 의미십니까? 만약에 이 시스템이 복잡하고 규모가 크면? 그 경험을 잠깐 보면 저희가 아키텍처를 먼저 잡고 나서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모듈 단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부분들을 설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게이트웨이를 놓건 요즘은 뭐 MSA 많이 얘기하시니까 RESTful API를 가지고 게이트웨이 연결하는 구조로 간다라고 정리를 하게 되면 연동하는 부분들은 일단 그 규격이 정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기능들을 구성하다 보면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는데 시나리오에 맞춰서 각 모듈 단위로 모두 다 연결할 건 아니니까 모듈 단위에 대한 연동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가면서 해당되는 기능들을 동작할 수 있게끔 상세한 레벨 정도의 설계를 하고 들어가는 거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그 1000개 모듈이라고 말씀하셔서 숫자는 커 보이긴 하는데 저게 아마 순차적으로 대수를 나눠서 작업을 할 것 같아 보이고 결과적으로는 일정 수준까지는 다 설계를 하고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과제를 하게 되면 첫 달 정도는 대부분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단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답변 잘 해주셨는데, 그걸 제가 좀 제너럴하고 나이스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상세 설계는 안 하는 경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 많고요. 실제로 하는 경우보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겠죠? 요게 통리인 이 5가지가 뭐였습니까? 시험 어떻게 보시려고 그러지? 요게 통리인 이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관리. 생존 테스트 영역 5개였죠. 네. 네, 네. 생존을 위한 영역 5가지. 요게 통리인. 자, 상세 설계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요게 통리인? 안 들어가죠. 그러므로 이게 무슨 얘기냐? 생존하고 별로 상관없다. 밀접하게 상관이 있지 않다. 하면 좋지만 생존하고 그렇게 연관되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그럼 상세 설계를 안 할 거냐? 그건 아니에요. 상세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럼 문제는 뭐를 상세 설계할 건가? 김성원 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우리가 계속 배워왔으니까 그 배워온 그 맥락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그림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그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 단계별로 놓고 보면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리자입니다. PM이에요. 30명, 적게는 한 서너 명, 많으면 몇백 명. 프로젝트의 PM이에요. 가이드를 내려야 되는데요. 야, 이건 상세 설계 이런 가이드로 해. 그때 뭐라고 주셔야 되냐면 아키텍처가 기준인데요. 지난 시간에 아키텍처 드라이버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아키텍처 스태틱 태틱이 있고요. 뷰. 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상세 설계는 어느 영역이 필요하겠습니까? 태틱에서 언급한 내용들. 이게 후보가 되는 거죠. 태틱들이 있지 않겠어요? 뭐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핑에코를 할지 핫빗을 할지 아니면 뭐 액티브 리던던트 방법을 쓸 건지 패시브 리던던트 방법을 쓸 건지 뭐 이중화, 삼중화를 할 건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 방법이 태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태틱을 상세 설계를 해야 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이 여러 개 태틱의 개수가 n개가 있으면 그 n개 중에서 프라이어티를 정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복잡하고 규모가 큰 거, 그러니까 태틱이 있으면 그 태틱 중에 우리가 처음 해본다거나 보통 처음 도입하는 태틱, 그걸 1순위로 상세 설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설계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 설계가 프로젝트 생존에 어떤 역할인가? 큰 역할은 없다. 결론적으로. 하지만 태틱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만하다. 태틱 중에서 우리가 처음 도입하는 태틱, 이미 잘 익숙한 태틱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태틱을 우리가 도입할 수밖에 없을 때, 익숙하지 않은 어떤 플랫폼을 쓸 때, 익숙하지 않은 외부 시스템과 연동을 할 때, 이런 거는 상세 설계의 고려 대상에 들어간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상세 설계 수준을 어느 정도 할 건가?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상세 수준의 단계를 어느 정도 할 건가? 이 그림이 중요한데요. 잘 보시면 여기 개발자 숙련도가 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난이도가 있습니다. 개발자 숙련도, 여기는 하겠죠? 여기는 상이에요. 프로젝트 난이도, 하겠죠? 여긴 상이에요. 그럼 제가 조합을 한번 해볼게요. 프로젝트 난이도가 낮아요. 여기는 프로젝트 난이도가 낮고 숙련도도 낮아요. 반대로 여기는 프로젝트 난이도가 높아요. 숙련도가 높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프로젝트 난이도는 높아요. 숙련도는 낮아요. 이 앞에가 난이도입니다. 이 뒤가 숙련도예요. 여기는 하하. 자,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프로젝트 난이도는 낮아요. 숙련도는 높아요.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얘는 프로젝트 난이도가 낮아요. 그런데 숙련도가 높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프로젝트 난이도가 낮아요. 프로젝트 난이도가 낮는데 숙련도가 높은 사람이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저렇게 좌표를 그릴 수는 있지만 프로젝트 난이도가 낮은데 고급 인력 넣어요?
안 넣죠? 안 넣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제외예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지 않아. 얘는 빼. 그럼 이쪽 가볼게요. 프로젝트 난이도가 높은데 숙련도가 높은 사람이 들어가요. 있을 수 있죠. 프로젝트 난이도가 높은데 숙련도가 낮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죠. 프로젝트 난이도가 낮은데 숙련도가 낮은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할 건 요 케이스죠. 요 케이스. 얘는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볼까요? 난이도가 높은데 숙련도가 낮으면 많은 형식을 갖춘 설계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난이도도 높고 숙련도도 높으면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춘 걸 해라. 상상, 형식을 갖춘 설계를 해라. 여기든 하하, 형식을 갖춘 설계를 해라. 그 얘기죠. 그러면 형식을 갖춰서 설계를 하는 것이 좋다, 안 좋다의 결정적인 요인은 뭐가 될까요? 난이도일까요? 숙련도일까요? 지금 잘 보시면 여기가 상이잖아요. 숙련도가 상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하예요. 그림이 이게 펜을 바꿔야겠는데 잠깐만요. 자, 여기는 상상이라고요. 상상. 여기는 상하. 여기는 하하. 그러면 숙련도가 상인 경우에는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근데 난이도가 상상, 하. 그러니까 결국 요걸 보면 난이도와 숙련도를 놓고서 봐야 되는데 사실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는 많은 양식, 다양한 엄격한 어떤 노테이션이라든지 형식을 갖춘 설계를 할 것은 결국 뭐랑 많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사실 숙련도하고 연관이 많이 돼요. 예, 숙련도. 그래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죠. 우리 모듈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숙련도가 상, 얘는 하. 그러면 여러분들은 야, 요거는 상세 설계를 해봐.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후보는 뭐냐면 얘예요. 왜냐? 소프트웨어 공장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역량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상인 경우는 일단 배제. 필요하면 하고 뭐 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 숙련도가 하인 경우에는 공장이 하니까 난이도에 상관없이 영향을 받거든요. 이렇게 숙련도가 하인 경우에 난이도가 상이면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게 좋고 숙련도가 하인데 난이도가 하면 어느 정도 형식을 가진 상세 설계를 하게 가이드를 주는 것이 좋다. 이게 관건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게 그러면은 많은 형식을 갖춘 거고 어떤 게 적당하게 형식을 갖춘 거냐? 그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상세 설계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관리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요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라는 거예요. 예. 상세 설계를 할 때 일반적인 노멀한 케이스면 클래스 레벨의 식별, 클래스 식별, 클래스와의 관계 정도, 요 정도 형식을 갖춘 상세 설계를 하면 돼요. 그런데 수준이 굉장히 리스키해요. 그리고 수준이 낮아요. 우리
담당 직원이. 사실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 이렇게 하이 리스크한 걸 줄 리도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하튼 수준이 낮은 사람이 하는 경우에는 클래스 식별과 관계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클래스 내에 메소드까지 뽑아보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클래스 내부의 메소드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클래스 간의 메소드의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도 수준에서 상세 설계를 다루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리 입장에서 결국 그 얘기죠. 상세 설계를 한다면 뭐를 하게 시킬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키텍처 태틱 중에서 우리가 처음 선택한 태틱 그 영역을 상세 설계를 해볼 만하다. 또 꼭 해야 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해볼 만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듈별로 나눠서 형식적으로 설계를 하게 할 것인지 보다 엄격한 형식을 갖는 설계를 할 것인지는 이 정도의 기준으로 가이드를 주면 된다. 여기까지예요. 설계에 대해서는. 그 다음 구축인데요. 구축은 뭐 발표를 아무도 안 하셨으니까. 자, 구축에서 관리자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코드를 해라, 코딩을 짜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구축에서 관리 포인트를 찝어야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이 패러그래프를 잘 보시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구축에서의 관리 포인트. 자, 구축은 개발팀이 소프트웨어에 생명을 불어넣는 흥미로운 시간이다. 구축 이전의 작업들이 효과적으로 완수되었다면 구축은 조화롭고 생산적이 되어 개발자는 꾸준히 시스템에 기능을 추가하고 일별 빌드, 스모크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리 포인트로 첫 번째로 데일리 빌드 해라. 데일리 빌드 해라. 매일 빌드 해라. 매일 빌드 해라. 우리는 빌드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현재 프로젝트 현황은 빌드가 안 되는 상태구나. 그거라도 알고 있어야죠. 매일 빌드를 시도해라. 그거 공수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스크립트 짜야죠. 그래서 자동화 걸어야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젠킨슨 뭐 이런 데다 붙여야죠. 데일리 빌드를 하게 해라. 구축에서 관리 포인트. 그렇게 해서 요즘은 구축에서 관리 포인트로 데일리 빌드를 하면서 뭘 해요? 스태틱 툴을 붙이죠. 스태틱 어나리시스 툴. 코드 프리즘 뭐 이런. 네, 스태틱 어나리시스 툴을 붙입니다. 지금 누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드 품질 맞아요. 그거 플러스 우리 그 코드 형상의 정보. 예를 들면 몇 라인인지 함수가 몇 개인지 클래스가 몇 개인지 파일은 몇 개인지 뭐 이런 거 있죠. 코드량 S 곡선을 그려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뽑아주는 거죠. 그게 스태틱 툴이 있어야지 되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이 데일리 빌드를 하면서 꼭 빌드를 위한 빌드뿐만 아니라 이런 정적 분석 도구들을 붙이죠. 만약에 젠킨슨 같은 것들을 추천해 드리는데 거기에는 다 플러그인이 있기 때문에 뭐 파인드벅스라든지 CPP 체크라든지 PMD라든지 각종 오픈소스의 스태틱 어나리시스 툴을 붙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걸 세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빌드가 되는 거죠. 너, 우리 코드의 빌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빌드가 돼서 원활히 돌아가는
돌아가는지 정도. 아주 기본적인 기능. 기본 기능이 원활히 돌아가는지를 확인하는 스모크 테스트를 해라. 여러분들 중에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어요. 왜 스모크 테스트예요? 스모크 테스트. 스모크 아시죠? 연기. 스모크 테스트. 그 예전에 그 우리 PCB 기판 같은 거 거기에 이렇게 납땜을 하죠. 이 납땜을 할 때 납땜이 적절한 양으로 납땜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불량이 되어 있으면 어디선가 저항값이 커져서 기판이 불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회로의 로직이 아주 기본적인 원리대로 동작하는지를 납땜을 한 다음에 전기를 흘려보내요. 전기를 흘려보낼 때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기판에서 연기가 나는가 나지 않는가 그걸 집중해서 보거든요. 연기가 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납땜은 잘 됐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모크 테스트라는 것은 개발자가 하는 자기가 만든 기능이 원활하게 동작한다. 그거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스모크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건 누가 하냐? 개발자가 해요.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계산기 짜면 1 더하기 1 넣어보고 뭐 5 곱하기 3 이렇게 넣어보잖아요. 개발자가 그렇게 되는지 그런 유형의 테스트를 말하는 겁니다. 스모크 테스트를 하는데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죠? 이런 숫자 값을 넣어본다던가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경우를 넣어서 이런 예외사항을 처리하나? 이거는 스모크 테스트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게 되는가? 그게 스모크 테스트예요. 그 관리 포인트는 뭐예요? 데일리 빌드를 해라. 데일리 빌드 때 정적 분석 툴 붙여서 코드의 형상을 관리해라. 정적 분석 툴에는 결함도 찾을 수 있는 게 있으니 거기에 있는 것도 살펴라. 그리고 기본적인 기능이 동작하는지를 전체 빌드가 됐으니까 스모크 테스트 해라. 이게 구축할 때의 관리 포인트죠. 그 다음 성공적인 프로젝트 팀은 구축 단계에서 소프트웨어를 더 간결하게 만들고 소프트웨어에 가해진 변경을 통제하는 방법을 찾는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이걸 보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변경 통제. 요거는 생존을 위한 준비에서 나왔었죠? 네. 그 합의된 베이스라인을 언제 긋고 뭐 이렇게 PM 레벨에서 OK를 할 것인지 아니면 CCB를 통해서 할 것인지 버전업 방법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할 건지 그 약속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 약속대로 되는지를 체크해라. 이게 관리 포인트 세 번째. 1번, 2번, 3번. 그리고서 지표를 계속 뽑아서 봐라. 이게 4번이에요. 어떤 지표? 마일스톤이 달성되고 있는가? 마일스톤 달성률. 결함은 완만하게 수렴하고 있는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가? 이거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CPU 디스크 해결률 혹은 디스크 누적 건수 뭐 이런 것들을 지표로 잡아서 관리해라. 이게 구축 때 관리 포인트로 가져가야 할 사항이다. 이게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테스트와 개발은 양립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테스트는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테스터가 합니까? 테스트는 테스터가 하고 개발은 개발이 하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제가 이 얘기를 했겠죠. 자, 개발자는 최종 결과물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코드가 나옵니다. 맞죠? 네. 그러면 그 코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네가 만들었지. 개발자 네가. 그죠? 그러면 버그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개발자. 그것도 네가 만들었지. 그걸 왜 남 보고 찾으라고 그래?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원론적으로는 테스트는 테스터가 하는 게 아니고 개발자가 하는 게 맞아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책임져야지.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단위 테스트를 하라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가 만든 건 네가 일단 책임져서 넘겨야지. 아니, 네가 만든 코드 결함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 머지를 시킨다는 게 말이 돼? 일단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일하는 동료나 팀에 혹은 스쳐 지나가던 테스터 있죠. 테스터. 아마 옆자리에 지금 있을 수도 있는데 테스터. 솔직히 말해봐요. 솔직히 말하지는 마. 이거 들리면 안 되니까. 그분들의 역량이 어떻습니까? 뛰어납니까? 이 안타깝게도 사실은 테스터가 개발자보다 훨씬 역량이 뛰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개발자 머리 위에서 이런 경우는 안 했겠지? 하면서 그걸 잡아내야 되는데 개발자의 역량을 뛰어넘지 못하는 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죠. 자, 그럼 다시 또 질문. 그럼 테스트 안 하고 릴리즈 할 겁니까? 근데 그런 회사도 많이 봤어요. 테스트 안 하고 릴리즈 하는 회사.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회사. 독점. 우리 거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데 있더라고요, 진짜로. 고객이 테스트를 해서 고객이 리포트를 해줘요. 자기가 돈을 내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유능하진 않더라도 전담 테스터가 프로젝트 할 때 따라 붙습니까? 그것도 아마 상황마다 다르긴 할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수강 인원이 23명이니까요. 여러분들의 그 있는 곳에서는 어떤 프로젝트마다 전담 테스터가 붙던가요? 전담 테스터가 만약에 붙었다. 그러면 그분들은 요구사항 디벨롭 할 때 그때부터 조인해서 저 요구사항이 저러니까 내가 이렇게 테스트 해야지? 라는 방식으로 테스트 준비를 하던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경우 개발 막판에 임박해서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테스터가 조인해서 테스트를 할 거예요. 많은 경우가. 그러므로 그분들이 굉장히 뛰어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개발자의 그 맥락을 순식간에 따라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테스트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개발자가 아무리 능력이 처지고 테스터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지난 한두 달간의 개발, 그 모듈 내부의 그 맥락을 테스터가 이해해서 테스트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 단시간에. 하물며 테스터가 역량이 그렇게 안 뛰어나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보나 마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테스터의 역량이 낮은 건지 아니면 테스트가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인지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알려줄게요. 여러분들한테만 청기누설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난 5년 동안 10건이 넘는 프로젝트에서 입증된 결과예요.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PM이시거나 아니면 그 이상이시거나 혹은 내가 PM에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그러면 꼭 써먹으세요. 여러분들은 오늘만 이것만 기억해도 땡 잡은 거예요. 이제 그걸 설명할 겁니다. 자, 테스트의 궁극의 목적은 뭘까요? 자, 테스트의 구체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함의 발견을 통한 품질 확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결함을 발견하는 거죠. 결함 발견. 정답. 근데 품질 확보는 이걸 개선을 해야지 품질 확보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결함을 찾는 데 있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요. 테스트의 목표는 제대로 동작하는가 이거를 아는 게 아니다. 제대로 동작하는가 그건 뭐예요? 스모크 테스트라고. 개발자가 네가 짠 거 네가 책임져. 그거야. 그거.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 테스트의 목표는 결함을 찾는 거예요. 무조건. 결함. 그러면 질문이요. 결함은 테스트 입장에서는 결함을 많이 찾는 게 좋겠어요? 적게 찾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 목표니까 정량적으로 요만한 A 모듈에 대해서 결함을 10개 찾는 게 좋아요? 100개 찾는 게 좋아요? 자, 뭐 이렇게 어려워하지? 이 안에는 결함이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테스트 입장에서는 10개 찾는 게 좋아요? 100개 찾는 게 좋아요? 10개요. 당연히 100개지, 100개. 많이 찾을수록 좋은 거예요, 테스트는. 여기에 얼마가 있을 줄 알아요, 지금. 자, 그러면 테스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함을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시스템이 시장에 나가기 전에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에 내부적으로 결함을 있는 대로 찾을 수 있으면 정말 땡큐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결함을 많이 찾게끔 테스트가 진행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야 돼. 테스트 케이스를 이렇게 설계해야 돼. 이런 뭐예요? 방법론을 배워야 한다고 쇠뇌당했죠. 그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그러나 틀렸다. 그렇지 않다. 자, 테스트의 목표와 목적이 결함을 많이 찾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팀에 전담 테스터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팀에 테스트 역량을 갖춘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테스트의 태자를 모른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설명합니다. 테스트의 목표는 결함을 찾는 것. 그러므로
PM이 싹 봐서 그냥 느낌적으로 목표를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번에 우리 시스템이 대략 30만 라인 정도 됐는데 여러분들 팀에 개발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개발자 아닌 뭐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5명이라고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매일 인당 결함 50개씩 찾자. 이게 중요해요. (50개가) 됐건 (100개가) 됐건 정확하게 찾아야 할, 하루에 찾아야 할 결함의 목표치를 같이 테스트에 참여하는 개발자건 테스트건 누구건 명확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양현재님, 이번에 테스트할 때 결함 50개 찾으세요. 이기원님, 이번에 테스트할 때 매일 50개, 일주일 월화수목금 250개, 250개. 그럼 5명이 250개, 1250개, 1250개를 찾는 게 이번 우리 테스트 기간 동안의 목표야. 알았지? 됐지? 저 테스트 할 줄 모르겠는데요? 그건 모르겠고 50개 찾아 일단.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PM이 그런 권한이 있으면 다행이고요. 결함 50개 찾으면 그날 무조건 그냥 퇴근해. 그냥 가. 눈치 보지 말고 그냥 가. 나는 니들이 찾은 그 결함 개수 50개 맞는지 확인할 테니까 그냥 가. 지라에 올리건 레드마인에 올리건 뭐에 올리건 올려. 그리고 가. 자, 그러면 사람은요. 목표가 이렇게 정량적이고 명확하고 또 거기에 대한 베니핏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이민선님, 이제 어떻게 하게 될까요? 찾기 시작합니다. 결함을 찾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50개 찾으라고 했으니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찾아야 돼. 난 개발자였는데 내 것도 해보고 다른 사람 것도 해보고 전체적인 비즈니스 로직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결함을 찾기 시작해요. 다섯 명이 결함을 찾기 시작합니다. 50개를 찾으면 퇴근할 수 있고 50개 못 찾으면 퇴근 못 하는 거예요. 50개를 찾으면 4시간, 2시간, 1시간 집에 가는 거야 그냥.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해보십시오. 첫째 날 A씨는 결함 50개를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찾습니다. B도 찾아요. C도 찾아요. D도 찾아요. E도 찾아요. 처음에는 대부분 이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런데 이 결함의 질을 보면 아주 유치하고 사소한 결함들 어떤 거겠어요? 오타, 폰트 오류, 줄 간격이 안 맞음, 아주 이런 짜잘한 결함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실제로. 그래도 뭐 결함은 결함이잖아요. 시비리티가 낮아서 그런 것뿐이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4시쯤에 다 이렇게 50개를 찾았어요. 퇴근시켜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집에 가는 거예요. 자, 다음날 화요일이 됐어요. 9시에 모여서 오늘도 결함 50개 찾으면 가. 어저께처럼 가.
근데 50개 못 찾으면 찾을 때까지 찾아. 그러면 이 오타, 폰트, 줄 간격 이런 것들은 금세 고치니까 고쳤겠죠. 고쳤다고 쳐요. 그럼 화요일 날 이 A는 50개의 결함을 이제 어떻게 찾게 될까요? 오타, 폰트, 줄 간격이 250개가 나왔거든요. 더 이상 오타, 폰트, 줄 간격, 뭐 레이아웃이 안 맞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제? 내가 50개의 결함을 찾아야 되니까. 데이터들을 입력해 봅니다. 네? 데이터를 입력해 봅니다.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렇죠. 내가 사용자라고 생각하고요. 입력할 거에 막 입력해보고 그렇게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50개를 찾아요. 그런데 전과 다른 점은 뭐냐면 4시에 안 끝나요. 이때는 6시쯤 돼야지 끝나요. 그리고 이 결함의 질을 분석을 해보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입력 값에 대한 밸리데이션이 되는가? 만약에 나이인데 내가 마이너스 5를 넣으면 뱉어내야 되죠? 근데 뭐가 이게 돌아가 막 갑자기. 이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데 뭐 ABC가 들어가. 이런 거 안 되죠. 이런 유형, 어떤 입력 값에 대한 밸리데이션, 그리고 기본적으로 A를 입력했을 때 기억이 나오는지, 이런 유형, 어떤 스펙을 보지 않아도 어림잡아서 할 수 있는 이런 유형의 결함들이 나와요. 그런데 어저께보다는 늦게 나와요. 그래서 퇴근을 어제보다 늦게 해요. 잡았으니까 집에 가요. 또 이걸 다 수정했다고 해요. 다음날 됐어요. 또 50개 잡아.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스펙이 없이 유저빌리티 테스트를 한 거예요, 사용자가. 화요일은.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오전 10시, 11시가 됐는데 결함을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러면 A, B, C, D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빨리 내가 결함을 많이 잡아서 우리 시스템의 품질을 높여야지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빨리 50개 채워서 집에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까요? 50개 빨리 채워서 집에 가야지 이 마음이 들지. 근데 11시가 됐는데 내가 찾은 결함은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A, B, C, D, E는 집에 가려고 어떻게 하면 테스트를 할 수 있지 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품질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려고. 그래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스펙을 읽기 시작해요. 내 업무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스펙을 읽고 응용해서 넣기 시작합니다. 50개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아요. 근데 언제 갈 거야, 이 사람들 집에? 8시에 갑니다. 할 말이 없지 뭐. 월요일 날 룰루랄라 2시에 갔잖아. 자, 그럼 이 사람들 수요일 날 퇴근할 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제부터? 미치는 거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찾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지금. 그때 A, B, C, D가 모여서 회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의를 안 하더라도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시간이 리턴 값이 2초 안에 나오는지 재봐야겠다. 내가 이번에 뭐 예를 들면 A 저기 뭐야
B하고 C하고 D하고 같이 해서 동시에 접속해서 입력을 해봐야겠다. 그때 데이터 인테그리티가 맞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이런 월요일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비기능 테스트를 고민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성능이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부하를 막 받을 때 어떻게 하는가. 이런 유형들을 머리를 굴려서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책도 뒤지기 시작해요. 물어보기도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품질을 높이려고요? 아니라니까요. 퇴근하려고. 자, 목요일 아침이 됐어요. 이제부터 어떤 사람은 찾고요. 어떤 사람은 못 찾아요. 어떤 사람은 못 찾고 어떤 사람은 찾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10시를 훌쩍 넘겨서 나가요. 자, 이제 마지막. 자, 이 사람들은 목요일 날 집에 갈까요? 안 갈까요? 못 가죠. 못 가고 금요일 걱정을 합니다.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까지는 월, 화, 수, 목 개별적으로 테스트를 했다면 금요일부터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테스트 전략이란 걸 짜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공유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들 했는데 이런 거 나오더라. 너 이런 거 안 해봤었어?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 이렇게 해봐봐. 자, 그러면 제가 이 사례를요. 2018년 당산에 있는 D회사, 2018년 역삼에 있는 S회사, 2019년 잠실에 있는 T회사, 2019년 서초에 있는 D회사, 그리고 지금 2020년 저기 성수에 있는 T회사 다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전문 테스트가 없어요. 전문 테스트가 없지만 단계가 끝날 때마다 혹은 최종 릴리즈를 할 때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다 보니 테스트의 목표인 결함도 많이 나오고 이 개발자가 됐건 아니면 기획자가 됐건 아니면 UI가 됐건 디자이너가 됐건 이들이 테스트에 대한 느낌, 약간의 눈, 시야가 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방법을 쓰시면요. TC를 어떻게 설계해야지 잘 테스트할 수 있나?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TC를 설계해서 문서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개발자가 그 영역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테스터가 개발자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TC를 만들려면 개발자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이때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럼 개발자는 그 질문을 들으면 이런 식의 테스트를 내게 하겠구나라고 알기 때문에 미리 고쳐버려요. 그러니까 TC 기반의 테스트는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 시험 문제랑 같은 거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TC 기반의 테스트는 어디에 적합하느냐? TC를 설계한다는 얘기는 자동화를 한다는 걸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화를 해야 하는 영역에 대해서 TC를 설계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의 테스트를 할 때 관리 포인트로 이 방식을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그러면 놀랍게 결함을 잡아냅니다. 진짜 놀랍게 결함을 잡아내요. 품질을 높이려고? 아니요. 집에 가려고. 이거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 16장
테스트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릴리스는 테스트랑 사실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릴리스를 한번 볼게요. 각 단계를 종료할 때마다 소프트웨어를 릴리스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두는 것이 통합 실패나 품질 저하 리스크를 관리하는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릴리스 때 가장 중요한 관리 포인트, 릴리즈를 잘하려면 릴리스를 성공하려면 자주 릴리스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릴리스를 나중에 잘 하려면 자주 릴리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주 릴리스를 해서 릴리스 실패를 겪어봐야 돼요. 자꾸 그렇게 릴리스를 하면서 우리가 뭐가 준비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릴리스를 자꾸 하면서 발견된 레슨들을 정리해서 릴리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 릴리스 체크리스트라는 거는 단순히 워킹 소프트웨어만 말하는 게 아니라 릴리스를 하기에 대한 문서, 뭐 아이콘, 만약에 요즘과 같이 앱스토어에 올리는 경우면 심사도 받아야 되고 심사를 받기 위한 구글이나 애플의 심사 정책 이런 것들 다 내부 검열을 하고서 내보내야 되는 것들이죠. 네. 그런 거를 닥쳐서 한 번에 릴리스를 하려고 그러면 놓칠 수 있는 게 있죠. 소프트웨어 개발상으로는 문제될 게 없는데 그 다른 것들 때문에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릴리스를 성공하려면 자주 릴리스해라. 이게 관리 포인트예요. 얼마나 그럼 릴리스를 해야 되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 단계마다 릴리스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다. 소프트웨어가 릴리스할 만한 상태인지 직관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행히도 몇 가지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면 이런 결정에 도움받을 수 있다. 릴리스 단계는 상당히 분주한 시간이며 이 분주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릴리스 체크리스트를 활용해라. 이건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 통계적 기법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마칩니다. 제가 주로 써먹는 방법 이건데요. 해결해야 할 이슈가 있죠. 해결해야 할 이슈. 여기서 이슈는 뭐 스토리도 될 수 있고요. 태스크도 될 수 있고 버그도 될 수 있어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결한 이슈. 얘의 썸에서요. 얘의 썸을 빼요. 그럼 뭐예요? 나문인 거죠. 남은 이슈. 그쵸? 그러면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만일 이렇게 있다면 1단계가 끝날 때마다 남은 이슈는 이상적으로 치면 몇 개여야 됩니까? 남은 이슈? 빵이죠, 빵. 빵개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국 이렇게 떨어져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또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떨어져야 돼요. 또 이렇게 올라가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떨어져야 됩니다. 이 떨어지는 경험이 팀이 이 떨어지는 경험이 있냐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이 떨어져 본 적이 없으면 계속 못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떨어진 경험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가업의 범위도 조금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해야 되고 릴리스를 자꾸 해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통계적으로 이
얘를 이렇게 볼게요. 이때가 예상 릴리스 날이에요. 아까 남은 그 일감, 남은 일감이 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릴리스 예상되는 날짜가 한 달 정도 전쯤부터 임박해 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이 추세선을 그려볼 수 있어요. 이 정도로 나오겠죠. 추세선이. 흐름이. 그러면 요때 시점에요. 요때 시점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미분을 하는 거야. 미분. 추세선 그래프를 쫙 그려보면 이때 안 되죠. 안 돼요. 이 그래프는 버그, 스토리, 태스크를 다 합친 우리가 완료해야 하는 일의 양이 남은 일의 양이기 때문에 결국 이 정도 속도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결국 이때 릴리즈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릴리즈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게 1개월 전이에요. 그럼 1개월 전에 이미 예측할 수 있어요. 이 정도의 속도로 남은 양이 줄어들면 버그건, 스토리건, 태스크건 이때 릴리즈 불가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얘를 미루던가. 뭔가 이 남아있는 놈들 중에서 덜 중요한 것들을 빼던가. 그래서 떨궈야죠, 이렇게. 떨궈서 이렇게 하면 줄어들겠죠. 이 릴리스 판단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통계적인 기법으로 한다는 말이 결국 이게 되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일감이 관리가 되고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됐건 태스크가 됐건 버그가 됐건 지금 현재 스토리, 태스크, 버그 다 합친 게 몇 개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점을 찍어서 남은 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이때쯤에 예측하면 이때 끝나겠죠. 근데 이때 안 되겠죠. 이때 끝마치고 싶은데 이때 속도로 예측하면 택도 없죠. 이만큼의 델타가 존재하는데. 정리를 하면 남아있는 일감의 양, 전체, 누적이요. 양의 트렌드를 계속 찍어본다. 매일매일. 할 수 있잖아요? 몇 개가 남았는지. 이 사이에는 일감이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요구사항이 추가되거나 변경돼서 또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면 또 뜨겠죠. 이렇게 뭐. 예. 그래서 매일매일 해서 이제 릴리즈 시점을 내가 측정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 그럼 그때부터 대략 추세선을 거봐요. 그럼 그때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답이 나와요. 지금 책에 있는 거는 뭐 결함을 심어본다 이렇게 있는데 사실 그런 건 비현실적이지는 않고요. 예. 이러한 방식으로 시도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네 관을 막 달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요. 없으면 마칠게요.